강민주는 자사에서 생산한 최고급 명품 숙성주가 담긴 잔을 들어 올리며 이미 승리한 남자처럼 미소를 지었. 맞은편에 앉은 한지윤은 자신의 잔을 그의 잔 가장자리에 가볍게 부딪히며 이서연의 서명, 혜성 캐피탈,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우리 것이 될 모든 것을 위하여 라고 속삭였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 미향 청담의 프라이빗 룸에서 그들은 사랑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서연의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궈온 명가 안동 주조의 지분 62%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그녀의 손에서 빼앗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축하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몇 주 전부터 이서연에게 명가 안동주조의 구조조정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는 독일과의 수출 계약을 보호하고 북유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이서연이 아직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서명은 한지윤의 친오빠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인 혜성 캐피탈에 양 조장의 의결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일이었다. 만약 당신의 등 뒤에서 이토록 끔찍한 배신이 축배를 들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장 그 레스토랑에 들이닥쳐 그들을 대면했을지 아니면 모든 증거를 완벽히 손에 쥘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렸을지 말입니다. 이서연은 소리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명하는 것을 선택했다. 한지윤은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내일 저 여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쩌지? 강민주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리 없어. 이서연은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있다고 믿을 때 기꺼이 서명하는 여자니. 그때 웨이터가 나타났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중년 웨이터는 상아색 서류 파우치를 두 손에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 그것은 계산서도 추가로 주문한 술도 디저트도 아니었. 웨이터는 지나칠 정도로 침착한 태도로 강민준의 접시 옆에 파우치를 내려놓았다. 강민준 고객님, 사모님께서 고객님께 전해달라고 맡기신 물건입니다. 강민준은 파우치를 곧바로 열지 않았다. 먼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대형 법무법인의 직인이 눈에 들어왔. 그 다음 한지윤이 발신인 라벨을 읽고는 사색이 되었다. 최유진 변호사,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소장, 호텔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들, 혜성 캐피탈의 이면,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이서연이 직접 손으로 쓴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제 당신을 믿기 위해 서명하지 않아. 이제 당신을 막기 위해 서명할 뿐이야. 강민주는 그제야 이서연이 집에서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세 걸음이나 앞서 있었. 이서연이 어떻게 강민준의 테이블 위에 그 서류 파우치를 올려놓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3주 전 어느 평온한 10월의 아침 서울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가야 한다. 시간은 오전 8시 15분이었다. 강민주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현관에는 그의 스킨 향기와 함께 안동 양조장에서 긴 회의가 있을 거라는 짧은 말만 남겨져 있었. 이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그의 네이비블루 재킷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집어들었. 그것은 15년 차부부 사이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라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작고 소소한 습관이었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그녀는 반으로 접힌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 그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펼쳤. 그리고 그녀는 42만 원이라는 금액, 테이스팅 메뉴 2인분, 최고급 숙성주 1병, 그리고 청담동 미항 청담 레스토랑의 백합보 장식 추가 비용이 찍힌 내역을 보았다. 이서연은 현관문 옆에선 채로 굳어버렸다. 그 레스토랑은 그녀가 결혼기념일에 가고 싶다며 몇 번이나 언급했던 곳이었다.
그때마다 강민주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다. 너무 비싸고 과시적이며 남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 영수증은 지난주 목요일 날짜로 찍혀 있었다. 그날은 강민준이 독일 유통업자들과 안동에서 저녁을 먹을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 밤이었. 그녀가 처음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 남편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이었다. 몇 분 동안 그녀는 머릿속으로 그를 변호하려 했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고객이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실수로 본인 카드로 결제했을 수도 있지. 어쩌면 꽃은 레스토랑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변명들은 하나씩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 그녀는 서재로 올라가 공용 컴퓨터를 켜고 가족 캘린더를 열어 영수증의 날짜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강민준의 업무용 이메일과 연동된 오래된 일정들이 아직 남아있었. 이서연은 개인적인 파일을 억지로 열어보지 않았다. 그저 시스템이 보여주는 흔적을 따라갔을 뿐이다. 예약 내역이 그곳에 있었다. 프라이빗룸, 특별한 술, 백합꽃 장식, 그리고 그 아래 거의 지워질 뻔한 업무 캘린더 메모란에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완성 문장이 적혀 있었. 그녀가 서명하고 나면 안동 양조장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이서연은 마우스 위에 손을 얹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몇 글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명에 관한 문제였. 그녀는 강민준이 몇 주째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있던 파란색 서류철을 떠올렸. 그녀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가문의 양조장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반복했었다. 이서연은 다시 영수증으로 시선을 내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의 정막이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불길한 감정에 밑바닥에서 지울 수 없는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강민주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 이서연은 그날 아침 파란색 서류철에 손을 대지 않았다. 강민준이 놓아둔 그대로 식탁 위 빈 은색 만년필과 함께 조용한 초대장처럼 남겨두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절차가 아니라 함정으로 보였.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문을 닫았다. 집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지만 그 행동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 사람이란 때때로 벽조차 엿듣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법이다. 그녀는 양조장의 각종 청구서를 찾기 위해 강민준의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연도별로 정리된 서류철, 출장 영수증, 유통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그리고 하얀 봉투 안에 들어있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 카드가 보였다. 그 카드는 미향 청담 레스토랑의 영수증과 동일한 지난주 목요일 날짜가 인쇄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이서연은 영수증 옆에 그 카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찾았고 이어서 청담동 거리 근처에 있는 다른 호텔의 세 번째 카드를 찾았다. 세 장의 카드 모두 강민준이 업무 때문에 안동에서 자고 오겠다고 말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새 노트북을 지급받은 이후 강민준이 거의 방치해 두었던 그의 낡은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를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노트북은 예전 관리자 계정으로 여전히 로그인되어 있었다. 이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특정한 단어들만 검색했다. 해성 캐피탈, 안동, 지분, 구조조정. 1분도 채 되지 않아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폴더명은 프로젝트 비즘이었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기묘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비즘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가족에게 신성한 의미였다. 아버지는 고된 노동의 계절, 축축한 누룩의 향기, 그리고 피로에 지친 거친 손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단어를 경건하게 입에 올리곤 했다. 그런데 강민주는 그 단어를 자신의 추악한 속셈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폴더 안에는 3개의 주요 문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의결권의 한시적 양도 제한서였. 그 내용에 따르면 이서연은 여전히 62%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로 남지만 5년 동안 주식회사 해성캐피탈이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그녀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 두 번째 문서는 명가 안동 주조의 내부 기업 가치 평가서였다. 이서연은 회사의 실제 가치를 알고 있었다. 회사의 가치는 대략 700억 원에 달했지만 문서에는 실제 가치보다 거의 65%나 턱없이 낮게 평가되어 있었다. 세 번째 문서를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이사회 회의록 초안이었다. 거기에는 이서연이 해외 수출 확장에 따른 압박감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으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서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그리고 3번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합법적이고 걱정스러운 명분을 씌워 그녀를 가두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감옥이었다. 그녀는 해성 캐피탈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검색했다. 단독 사내이사의 이름은 한태성이었다. 그 이름이 화면에 돌덩이처럼 떨어져 내렸다. 이서연은 누구의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한지윤은 그저 강민준의 내연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 전체가 이 계획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년 전 아버지가 첫 양조장 수확기 사진들을 보관하라고 선물해 주었던 작고 까만 외장하드의 모든 문서를 복사했다. 연결을 해제하려던 순간 폴더 안에서 또 다른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이 사진의 이름이 나열된 명단이었고 3명의 이름에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서연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경계심을 품고 그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명가 안동주조 이사회 이사 12명의 이름이 떴고 그중 3명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정수, 외부 감사를 담당하는 정수아, 그리고 9년째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현. 이서연은 그 이름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해성 캐피탈의 수상한 개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각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투표 전에 개별 면담할 것, 가족 계약건으로 압박 가능함, 납품업체와의 유착관계 조사할 것. 이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다. 약점을 정리한 지도였다. 이서연은 파일을 닫고 어두워진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강민준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젊은 여자와의 어설픈 불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정표, 대상자 명단, 예상되는 반발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며 인내심을 갖고 체계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서연은 모든 것을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다. 노트북도 제자리에, 서랍도 닫혀 있었고 파란색 서류철도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강민준은 서류 가방을 옆에 끼고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오늘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해. 그는 재킷조차 벗지 않은 채 말했다. 이서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돌아보지 않고 그의 말을 듣기만 했다. 그리고 2개의 찻잔을 식탁으로 가져와 그와 마주 앉았다. 이 평범한 일상의 장면이 그녀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졌다. 수없이 함께 저녁을 먹었던 바로 이 식탁이 이제는
남편이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으려 드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서류철을 열고 그녀의 바로 앞에 은색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아주 간단한 서명이야. 실무적인 검토는 이미 다 끝났어. 이서연은 페이지를 한 장 넘기고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5년 동안 의결권을 양도한다는 조항에서 손을 멈췄다. 왜 혜성 캐피탈이 내 이름으로 투표를 해야 하지? 강민주는 아주 짧게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정하게 느껴졌던 그 특유의 인내심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회사의 모든 자잘한 결정에 신경 쓸 수는 없잖아. 이건 그저 한시적인 구조일 뿐이야. 5년은 한시적으로 들리지 않는데 그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서연아, 이걸 감정적인 말싸움으로 만들지 말자. 양 조장은 신속한 일 처리가 필요해. 독일 바이어들은 당신이 쉼표 하나하나까지 검토하기를 기다려주지 않아. 그리고 그는 이서연이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내뱉었다. 당신 아버지는 그저 낡은 양조장을 물려주셨지만 그걸 진짜 기업으로 만든 건 나야. 이서연은 강한 충격을 받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명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만년필을 내려놓았. 회사를 위해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할 때까지 기다려. 강민주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씻으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업무용 휴대폰이 식탁 위에 남겨졌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화면이 밝아졌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예약 확정, 미항 청담, 금요일 저녁 9시 10분, 이인용 프라이빗룸. 그는 금요일에 안동에 있을 거라고 그녀에게 말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공용 컴퓨터의 가족 캘린더를 다시 확인했다. 예약은 여전히 연동되어 있었다. 보조 연락처 항목에는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밑에 레스토랑에서 남긴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비스 요청, 메인 번호로는 연락하지 말 것. 이서연은 아주 천천히 캘린더를 닫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확한 시간, 장소,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이 주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강민준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다. 어떠한 메모도 남기지 않았고 파란색 서류철과 은색 만년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날 밤 강민준이 두었던 그 자리에 정확히 올려두었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까만 외장하드, 미항 청담의 영수증, 예약 확정 내역 인쇄본, 그리고 혜성 캐피탈 계약서 4장이 들어있었다. 모든 것을 가져가진 않았다. 너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해야 할 때는 도중에 나 자신이 부서지지 않도록 진실을 조각내어 옮겨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며칠 만에 깨달았다. 최유진 변호사의 사무실은 테헤란로 인근의 조용한 거리에 있었다. 겉보기에 화려한 곳은 아니었다. 깔끔한 벽, 손때 묻은 법학 서적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응대하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있었다. 이서연은 그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극적인 쇼가 아니라 예리한 정밀함이었다. 최유진 변호사는 오전 9시 10분에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짧은 머리에 얇은 안경을 쓴 여성이었으며 섣불리 위로하려 들기 전에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려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오직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서연은 그대로 했다. 영수증부터 시작해 예약 내역, 호텔 카드, 프로젝트 비즘 파일, 의결권 양도 계약서, 가치가 축소된 평가서, 그리고 붉은색 표시가 된 이사진 명단까지 차례대로 설명했다.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순서대로 가지런히 올려놓기만 했다. 최유진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파란색 펜으로 메모를 하고 날짜를 묻고 정확한 전체 이름을 확인했으며 특히 혜성 캐피탈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다. 양도 조항을 끝까지 읽은 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이서연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었다. 저도 압니다. 아닙니다. 최유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직 그 심각성을 완벽히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 대표님이 이 서류에 서명하셨다면 주식의 소유권은 유지하겠지만 5년 동안 양 조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게다가 이사회에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될 해성캐피탈은 주요 안건을 거부하거나 지분의 강제 매각을 추진하거나 대표님의 자격을 정당하게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서연은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 최유진은 즉시 자신이 신뢰하는 두 사람, 기업 전문 변호사와 포렌식 회계사를 호출했다. 그들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 거의 3시간 동안 그들은 문서를 검토하고 날짜를 대조하고 주요 문단에 밑줄을 치며 이서연에게 강민준이 집에서 이 서류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 회계사가 가장 치명적인 세부 사항을 짚어냈. 단순히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게 아닙니다. 해성 캐피탈이 헐값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로 조작된 수치입니다. 누군가 양 조장의 재무 상태가 몹시 위태로워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어서 이서연의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회의록 초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유진은 안경을 벗었다. 남편분은 단순히 이혼을 원하거나 외도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우려로 위장해 대표님을 회사에서 완전히 쫓아내려 한 겁니다. 이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에선 사람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여느 평범한 아침처럼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방금 전 세상의 바닥이 송두리째 뒤집힌 것 같았다. 그녀는 금요일 저녁 예약 확정 내역을 꺼냈다. 그 사람은 그날 밤 제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안동에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최유진이 시간을 확인했. 금요일 저녁 9시 10분 2인용 프라이빗 룸. 보조 연락처 한지윤. 직접 대면하시겠습니까?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간다는 걸 알면 계획을 바꾸겠죠. 최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남자의 예약을 역이용하죠. 계획은 그 자리에서 아주 차분하게 세워졌다. 레스토랑 직원이 강민준의 테이블로 작은 파우치를 전달할 것이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 핵심 증거들, 해성 캐피탈 계약서 사본,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최유진 변호사의 사무실을 통해서만 하라는 공식 통지서가 담길 것이다. 그런 다음 토요일 아침 이서연은 안동 양조장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다. 최유진은 단호한 한 문장으로 상황을 요약했. 금요일 밤 그 남자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토요일 아침 대표님은 회사의 통제권을 되찾는 겁니다. 이서연은 흔들림 없는 손으로 법적 대리인 위임장에 서명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강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에 얘기해. 내일은 꼭 당신 서명이 필요하니까. 이서연은 답장 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 메시지를 읽고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시계바늘은 그녀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 금요일은 소름 끼칠 만큼 평범하게 찾아왔다. 이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 양조장의 업무 이메일에 답장하고 수출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혼자 샐러드로 점심을 때웠지만 거의 먹지 않았. 오후 6시 강민준이 차 안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곧바로 안동으로 출발할 거야. 그는 말했다. 기다리지 말고 자. 이서연은 서울 서재의 창밖을 내다보았. 차갑고 황금빛으로 물든 저녁 햇살이 빌딩 숲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운전 조심해. 그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 8시 20분
최유진 변호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파우치 전달 완료. 지배인이 사무실에 보관 중입니다. 테이블 준비되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안도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 안의 모든 것이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게 된 듯한 기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밤 9시 5분 강민주는 한지윤을 곁에 두고 미향 청담에 들어섰다. 그는 이서연이 부산에서 사주었던 진한 네이비블루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한지윤은 검붉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올린 채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다. 웨이터는 밝은 우드톤의 파티션과 키 큰 식물들로 홀과 분리된 프라이빗 룸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강민주는 특별한 숙성주 한 병을 주문했다. 아무 술이나 고른 게 아니었다. 명가 안동주조가 자리한 바로 그 땅에서 빚어진 최고급 빈티지 숙성주였다. 오만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이미 차지했다고 믿는 상징물에만 경의를 표하는 부류의 남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술이 채워지자 한지윤이 잔을 들었다. 이서연의 서명을 위하여 강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해성 캐피탈을 위하여 한지윤이 속삭이듯 덧붙였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우리 것이 될 모든 것을 위하여 강민주는 술을 천천히 음미했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였. 내일 아침 일찍이사 2명과 면담할 거야. 서연이가 정오 전에만 서명해주면 월요일 사회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가 될 테니까. 만약 눈치채면 어떡해? 서연이는 눈치채지 않아 겁을 먹지. 그건 완전히 다른 거야. 한지우는 미소 지었지만 완벽한 미소는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레스토랑 문을 힐끗 쳐다보았다. 프라이빗 룸에 있으면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년 웨이터가 나타났다. 그는 계산서나 다음 코스 요리를 들고 오지 않았다. 2 손에 상아색 서류 파우치를 들고 있었다. 하얀색 라벨로 봉인된 그 파우치를 웨이터는 완벽에 가까운 정중함으로 강민준의 접시 옆에 내려놓았다. 강민준 고객님, 웨이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께서 고객님께 전해달라고 맡기신 물건입니다.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비명보다 무겁게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처음엔 강민준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한지우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파우치에서 강민준의 얼굴로, 그리고 다시 라벨로 향했다. 그곳에는 최유진 변호사 사무실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강민준. 한지윤이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파우치를 열었다. 가장 먼저 이혼 소송 소장이 나왔다. 그 다음 청담동 호텔 근처에서 찍힌 여러 장의 사진들이 쏟아졌다. 한 장은 강민준이 한지윤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다음 날 아침 똑같이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 아래에는 레스토랑 예약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해성 캐피탈의 계약서 인쇄본이 있었다. 한지윤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오빠인 한태성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뭐야? 강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한지윤을 보지 않았다. 이서연이 직접 손으로 쓴 마지막 메모를 보고 있었다. 이제 당신을 믿기 위해 서명하지 않아. 이제 당신을 막기 위해 서명할 뿐이야. 처음으로 한지윤의 목소리에서 나긋나긋함이 사라졌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강민주는 1초 동안 눈을 감았다. 한지윤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동댕이 치고 핸드백을 집어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차라리 소란을 피웠다면 그에게는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만 말했다. 우리 오빠가 이 일로 무너진다면 나까지 같이 무너지진 않을 거야. 그녀는 떠났다. 강민주는 홀로 남겨졌다. 채워진 술잔, 펼쳐진 이혼 소장, 그리고 은은한 레스토랑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혜성 캐피탈의 이름만이 그와 함께였다. 테이블 위에서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서연이 아니었다.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던 이사들 중 한 명이었다. 강민주는 레스토랑에서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면의 깜빡이는 박정수 이사의 이름을 바라보며 화면이 꺼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이혼 소장, 사진들, 그리고 이서연의 서명이 빠진 채 펼쳐져 있는 혜성 캐피탈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부부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안동에 위치한 명가 안동주조 이사회 회의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밖으로는 넓은 들판과 양조장 마당 위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안에는 길고 육중한 전통 나무 테이블 위에 서류철과 생수병이 놓여 있었고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다. 이서연은 7시 45분에 도착했. 혼자가 아니었. 그녀의 곁에는 최유진 변호사, 기업 전문 변호사, 그리고 문서를 분석했던 포렌식 회계사가 동행했. 이서연은 밝은색 정장을 입고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할 때 유일하게 신뢰하는 가방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진들이 침묵 속에 하나둘 도착했다. 몇몇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다른 이들은 시선을 피했다. 토요일 아침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의실은 이미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주는 8시 5분에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서둘러 샤워라도 한 듯 젖어 있었고 셔츠 깃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 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서연 대표가 개인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어젯밤 심각한 오해가 있었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양조장의 전략적 결정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었을 뿐이다. 최유진 변호사가 문서를 화면에 띄워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최고령자로서 임시의장을 맡은 박정수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혜성 캐피탈로의 의결권 양도 계약서였다. 그 다음 법인 등기부등본이 떴다. 단독 사내이사, 한태성. 테이블 주위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다. 회계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이 구조조정 서류에 사용된 기업 가치평가는 양조장의 실제 가치를 약 65%나 삭감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과장된 수식어나 비난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정확한 숫자, 동종업계 비교 지표, 현재 진행 중인 수출 계약건, 그리고 고의로 누락된 자산 내역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어서 이서연을 정서적 불안정을 이유로 대표직에서 해임할 것을 제안하는 회의록 초안이 화면에 나타났다. 정수아 이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 문건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강민준이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건 실무적인 초안일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대표가 의결권 양도 서류에 서명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된 실무 초안이군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어떤 자백보다 무겁게 짓눌렀다. 이서연은 마침내 붉은색 표시가 된 이 사진 명단을 화면에 띄웠다. 이름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박정수, 정수아, 김동현, 그리고 그들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들이 옆에 적혀 있었다. 박정수 이사가 안경을 천천히 벗었다. 강민준 전무, 여기 내 이름이 붉게 칠해져 있고 그 옆에는 가족 계약건으로 압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네만 이것도 실무적인 초안인가? 강민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다. 이건 문서들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겁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서 강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가 화면을 뒤집기도 전에 화면이 밝아졌.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지윤이 보낸 메시지를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 오빠가 해성캐피탈 관련 자료 전부 지우래. 당장.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강민주는 뒤늦게 휴대폰 위로 손을 덮었다. 이서연은 굳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었다. 최유진 변호사가 방금 도착한 그 메시지를 이사회 회의록에 정식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 회계사는 정확한 시간을 기록했다. 정수와 이사가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민주는 모든 경영 및 집행 권한을 박탈당했다. 해성캐피탈과 관련된 모든 업무 진행이 전면 동결되었다. 한지윤은 즉시 수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지난 3년간의 재무 기록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지시되었다. 모든 결정이 끝난 후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양조장에는 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 그리고 오늘부터 그 누구도 제 믿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출입문으로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재무 담당 이사가 새로운 서류철 하나를 들고 들어와 이서연 앞에 내려놓으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최유진 변호사가 즉시 고개를 돌렸. 그들은 두 번째 유령 회사를 발견한 것이다. 그 두 번째 회사의 존재가 결말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강민준의 탐욕이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회사 이름은 나무홀딩스였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수많은 컨설팅 비용 청구서들과 엮여 있었다. 거대한 규모의 기업이나 극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비참한 증거였다. 해성캐피탈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그가 열어두려 했던 또 다른 비상구에 불과했다. 내부 감사는 몇 주 동안 이어졌다. 이서연은 모든 회의에 일일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존재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배웠다. 최유진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전담했다. 회계사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사회는 해성캐피탈 및 나무홀딩스와 연관된 모든 거래를 영구 차단했다. 강민주는 경영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 한지윤은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도 없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한태성은 기업 범죄 조사 대상이 되었. 이혼 절차는 감정적인 소모전 없이 진행되었. 변호사들 사이에 오가는 서한, 서명, 통화들이 이어졌고 이서연은 가끔 자신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모를 피로감을 느끼는 날들을 보냈. 완벽하게 깔끔한 이별이란 없는 법이다. 일부 납품업체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두 명의 이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목소리를 낮추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그녀를 장식품 취급하지 않았다. 3개월 후 이서연은 안동 양조장 옆에 딸린 작은 한옥으로 돌아왔다.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숨을 쉬기 위해서였. 매일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고 블랙커피를 내린 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양조장으로 걸어갔.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맨손으로 거대한 참나무 숙성통과 숨쉬는 흙독들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추수기 첫 양조회의가 열리던 날 그녀는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 그녀 앞에는 경영 정상화 계획서, 재검토된 계약서들, 그리고 추수철 마당에 서 있는 아버지의 옛날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 그녀는 서명하기 전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어디에 서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이서연은 만년필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적어내려간 뒤 서류철을 덮었다. 밖에서는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이 무르익은 햅쌀과 누룩방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박수갈채는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이 땅은 평온한 침묵에 잠겨 있었고 그 침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때때로 배시는 고함 소리나 거칠게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 배시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식탁 위에 올려진 계약서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와 권리를 조용히 빼앗아 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다 안다는 듯한 태도로 다가온다. 이서연이 살아남은 것은 그녀가 본래 독하고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뼈아픈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착함을 나약함과 혼동하지 않았고 사랑을 맹종과 착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눈을 감아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존엄성까지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방식은 시끄러운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더 이상 대신 덮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문서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거짓말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게 하며 각자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치명적인 배신을 겪고 나면 사람은 결코 예전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부서져 내린 그 조각이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구하려던 나약한 자아일 수도 있다. 그 껍데기가 허물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더 평온하고 더 깨어 있으며 진정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새로운 사람이 남게 된다. 이서연은 사랑이라는 환상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되찾기 힘든 것을 얻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